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북러 어둠의 무기 거래 늘리나 푸틴 서방 통제 없는 결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금 현재 북한에 도착해 있습니다. 어제 밤에 북한 평양에 도착을 했죠. 북러 어둠의 무기 거래를 늘리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가기 직전에 뭐라고 했느냐. 서방 통제가 없는 결제를 확대하겠다. 이 결제 무기 거래를 위한 결제인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4년 만의 방북인데 관련해서 오늘 평양에서 오늘 김정은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북러 밀착하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북한이 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북한 또 MDL 침범, 경고 사격에 퇴각. 군사 분계선을 또 넘었다라는 거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일에도 한 번 넘었었죠.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 왜 넘었느냐? 지금 북한이 다시 지뢰를 매설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지뢰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차 방호벽도 설치를 하고 있다. 이런 작업 중에 수십 명이 단수 침범한 걸로 보인다라는 게 합참의 얘기인 건데 합참의 얘기는 일단 좋게 해석을 해서 보면은 그런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좋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위험한 겁니다. 혹여 도발하기 전에 살짝 간보기인 건 아니겠느냐. 어쨌거나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죠.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의협 27일부터 무기 휴진, 정부 의협 해산 가능입니다. 의협에서 어제 동네 병원들 그리고 빅5 병원 중에 일부 병원들에서 휴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으로 기한 없이 휴진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대응으로 정부도 이거 불법입니다. 이러면 의협 해산할 수도 있어요. 해산시킬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강대강. 지금 강대강의 끝이 좋았던 적은 별로 없죠. 애꿎은 환자들만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보다 먼저 방송 3법, 방통위법, 야 단독 과방위 통과입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면서 보이콧하고 상임위를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만 있는 상태에서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 3법, 방통위법이 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법안이 통과될 땐 절차가 있는데 6일 보면 법안 소위가 생략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라는 겁니다. 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이 운영위도 정진석 비서실장을 출석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국민의힘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제목 앞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는 최상병 특검보다 먼저 방송 3법, 방통위법 등등등 어쨌거나 통과하는 거 알겠는데 국민의힘이 없어서 통과시켰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최상병 특검보다도 더 우선하는 사안이었었냐라는데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같이 담겨 있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겁나는 의식주 물가 OECD 평균의 1.6배다라는 겁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이 자는 이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드는 이런 물가가 OECD 국가들 평균의 1.6배라는 건데 이걸 보겠습니다. OECD 평균 이 품목별 가격 수준을 좀 보면 의류 신발 161입니다. 100이 기준이에요. OECD 국가의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161이다. 식료품 158이다. 그러니까 161, 1.6배, 1.58배, 1.23배 다만 공공요금은 0.73. 기준이 100이면 100보다 좀 낮다. 공공요금은 우리나라가 좀 싼 편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식주 물가가 높다 보니까 생활을 영위하는 데만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중앙일보입니다. 부부 48%가 같이 돈 번다. 맞벌이 가구 첫 600만 돌파합니다.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데 맞벌이 가구는 늘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늘었다는 겁니다. 부부 48%면 두 집 중에 한 집은 맞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연령대를 봤더니 전 연령대가 60대까지도 다 맞벌이 가구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집의 맞벌이 가구가 처음으로 50%가 넘었다. 아이가 6살보다 어린, 굉장히 이 어린 영유아 이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두 집 중에 한 집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뭔가 보육이 지금 잘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해결이 된다라는 걸로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육보다도 더 먹고 살기가 시급한 상황일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왕이면 보육이 좀 해결이 된 거 그래서 이 두 집 중에 한 집 6살보다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도 맞벌이 나섰다라는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무슨 모습일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어제 여의도 공원 바로 옆에 4개 차선을 지금 막고 사람들이 나와 있죠. 이 사람들 누구냐? 의사들입니다.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의대생 학부모들이 모두 나와서 어제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의료농단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독단적인 정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어제 휴진하고 나와서 집회를 한 이 의사들의 모습인 건데 경찰 추산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네,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다 거리로 이 시각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병원이 텅텅 비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혹여 병원을 찾았다가 텅 빈 이 병원에 다시 발걸음을 돌린 환자는 없기를 좀 바라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밀담입니다. 밀담. 기사 같이 볼까요? 북러, 경제, 군사협력, 준동맹관계로 격상. 네. 북한과 러시아, 지금 경제 부분도 그렇고 군사협력도 그렇고 준동맹관계로 격상, 상당히 좀 밀착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아까 일면 말씀드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어제 저녁에 평양에 도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푸틴 대통령. 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가서 맞았습니다. 네, 상당히 늦은 시간인 걸로 보이는데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서 맞았다. 또 2번이나 포옹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또 이 푸틴 대통령이 또 치는 이런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 차에 타시라.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서로 먼저 타시라 얘기하는 모습도 같이 보였는데 지금 보면 저 차가 무슨 차냐라는 거죠. 서로 먼저 타라고 얘기하는 그 차. 무슨 차인지 보겠습니다. 이 차입니다. 아우루스라는 차예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러시아에 갔었죠. 그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차를 좋아하는 걸 보고 선물로 줬던 바로 그 차라고 합니다. 이 차가 방탄, 잠수, 통신 시스템 등등 이런 옵션이 다 가능하고 이게 다 된다고 하면 5억에서 11억까지도 가는 차다. 근데 지금 이 차를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끌고 간 거죠. 여기 타십시오라고 김정은 위원장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보통 옷 같은 거 선물 받으면
그 옷 입고 나가서 나 네가 선물해준 이 옷 입었어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의 표시기도 하죠. 근데 지금 그 차를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김열수 실장님. 네. 지금 보면 제가 뭐 옷에 비유를 들긴 했습니다만 선물 받은 그 차 끌고 나가서 타십시오 지금 막 권하고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최상의 의전인 것 같다. 직접 공항에 나오고. 그럼 현재 북한한텐 중국보다도 러시아가 더 위란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누구한테요? 북한한테 예. 중국이 더 위냐 러시아가 더 위냐. 저 차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저 의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이 의전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잘 못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의전을 할 때 원래는 그 오른쪽 뒷좌석이 상석이거든요. 네. 그건 주빈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틴은 저 왼쪽으로 돌아가서 타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오른쪽에 태우고 자기가 왼쪽에 가서 탄 거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좀 이렇게 굴종적인 그런 모습을 지금 오히려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 시진핑 주석이 2019년도에 네. 방북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네. 그때는 낮에 갔잖아요. 그때는 네. 이슬주 여사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새벽 2시 22분에 저기 도착한 거거든요. 그 이제 지금 나간 모습을 보면 김정은 혼자만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상하 관계를 뭐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갔을 때랑 비교를 하기에는 시간도 이 푸틴 도착한 시간이 너무 늦은 새벽 시간이었고 그런 점에 비춰봐서 무리설주랑 같이 왔느냐 안 왔느냐 뭐 이런 거를 같이 좀 비교하기에는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다른 걸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어쨌거나 분명한 건 북러가 밀착하는 것만은 좀 확실해 보인다라는 거죠. 왜? 의전을 굉장히 높게 했으니까. 근데 북한이 괜히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북러 관계 옛 소련 시절 안보 경제 협력 수준으로 격상될 듯.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준동맹 관계로 격상될 것 같다. 이 예전 소련 시절 때만큼 이 둘 간의 관계가 상당히 격상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 소련 시절 안보 경제 협력 수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데 국가 간의 관계가 무슨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높은 단계인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 그래픽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보겠습니다. 북러 조약 변천이요. 지금 옛 소련 때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1961년 1월에 북한과 소비에트 연방 때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 때 북소련 간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들어간 게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명시가 돼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여차하면 군사적으로도 다 개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단계였었는데 1996년에 이 조약이 냉전 종식되고 폐기가 됐고 2000년도에 낮은 단계로 친선, 설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약이 뭐 이거저거 어느 정도 수인지 잘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대외 관계. 네. 여기 지금 선린 우호 관계. 이게 2000년도에 북한이랑 맺었던 그 당시입니다. 근데 요 위에 우리나라는 요 단계예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요 위에 중국이 있고요. 그 위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안에 같이 돕는 벨라루스 등등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어떠냐? 우리나라는 동반자, 포괄적 동반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등등등해서 가장 높은 수위가 지금 미국이다.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다라는 건데 김열수 실장님. 네. 우리가 보통 뭐 혈맹 관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혈맹이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혈맹 단계는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준동맹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느 수위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국가마다 대외 관계를 규정하는 게 다 달라요. 네. 지금 저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한국 기준이 다르고 네. 러시아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중국도 또 중국 기준이 달라요. 국가마다 다른데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의 기준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그러면은 저기에 자동 개입까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관심사일 겁니다. 그런데 1961년도에 체결된 이 자동 개입 조항은 사실상 그 소련이 해체되고 또 한국과 러시아 간에 국구가 수립되고 그러면서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지금 이제 체결된 것이 설린 우호 관계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저것보다도 더 높아진 것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데 이번에 이제 오늘 체결을 하겠죠. 네. 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그러면은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갈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갈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크렘린궁의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제법의 모든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어떤 대립적 성격도 갖지 않을 것이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 요것만 보면 그러니까 국제법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는 표현을 넣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어떤 대립적 성격이나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겨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동맹을 체결하거나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러시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저런 그 주요 대외 관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직 한 나라 아르메니아만 지금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동맹 관계를 형성하지 않거든요. 네. 저기에 나와 있는 중국과 베트남도 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이지만 거기는 동맹이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체결될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네. 설린 우호 관계를 조금 더 격상시킨 그런 정도의 그냥 우리가 말 편안하게 이제 하기 좋은 표현으로 동맹에 좀 준하는 그런 관계를 좀 구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그럼 실장님, 지금 말씀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요게 좀 두 번째를 말씀을 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중국과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을 지금 볼 거다 러시아는 얘기인 건데 그럼 우리나라는 요 밑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러시아랑. 네.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러시아와 더 가깝다고 명확하게 이 표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건 지금 이제 저 관계로 보면 대외 네. 관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태껏까지는 한번 보시죠. 24년 만에 네. 그 푸틴이 다시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쉽게 얘기하면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네. 무기 병창국으로서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북한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만나고 지금 9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갑자기 친해진 거죠. 갑자기 친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태껏 우리보다는 낮은 단계에 있었던 설린 우호 관계가 우리보다 높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된 거죠. 한국보다는 높은 단계입니다. 네, 한국보다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단계로 지금 이 조약을 맺을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이 크렘린궁 이 보좌관 말씀을 살짝 하셨어요. 네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과 별도로 1대1로 많은 시간을 보낼 거다. 그리고 산책, 다도를 하며 독대하는 동안 둘만의 밀담을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대1로 시간을 보내고 밀담을 나눌 거다. 근데 밀담의 뜻이 몰래 하는 얘기가 밀담인 건데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 몰래 얘기할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 실장님. 네.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걸까요? 이제 오늘 회담을 아마 두 종류를 할 거예요. 하나는 네. 이제 확대 회담을 할 거고 하나는 단독 회담을 할 텐데요. 확대 회담이야 양쪽에 이제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겠어요? 네. 단독 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 것이냐 보는데 그 산책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김정은이가 싱가포르를 가가지고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산투사에서 이렇게 둘이서 걸어가는 그런 그랬죠.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네. 그 모습을 북한과 러시아가 연출하고 싶은 그런 목적이 하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런 다도를 통해서 밀담을 하는데 사실상 준동맹에 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MOU들을 체결을 할 텐데 네. 그것이 뭐 철도에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에너지에 관계되는 거, 경제협력에 관계되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런 거겠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결정적으로 위반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일 겁니다. 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여전히 그런 재래식 총포탄 그리고 그 탄도미사일,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이 필요한 상태일 거고요.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로부터 받고 싶은 첨단 군사 무기 기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북한이 원하는 만큼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은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밀담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밀담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인력 송출과 관련될 겁니다. 인력.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네.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병력도 부족한 상태고 그만큼 이제 전 산업이 공동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인원이 없어요. 그 인원을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원을 누구로부터 보충받을 것이냐. 결국 북한으로부터 좀 인력 송출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들로 해서 재건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는가. 그 외에도 뭐 원유 문제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러긴 할 텐데 네. 아마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그걸 것 같다. 밀담의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죠. 네, 지금 총, 포, 탄, 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를 위반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놓고 하겠느냐. 그 얘기를 좀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인력 부분, 북한의 인력을 좀 이렇게 이 러시아로 보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유엔 안보리 위반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 밀담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한다는 게 정상회담이 오늘 저녁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는지 또 흘러나오겠죠.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푸틴이 이렇게 방북한 날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푸틴 방북한 날 외교안보 대화로 손잡은 한중. 네, 북러가 밀착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중국과 손을 잡는다라는 거죠. 네, 우리 이 김홍균 외교부 차관과 손웨이동 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한중 외교안보 대화 지금 9년 만에 외교 이 차관급 대화로 격상을 해서 열렸죠. 물론 이게 뭐 일부러 날짜를 맞춘 건 아니다,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분명한 건 북러가 밀착하고요. 이 와중에 한중이 밀착하고요. 뭔가 한반도를 둘러싼 이 외교안보 사안이 지금 다시 재편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재편되는 이런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보시면 또 MDL 침범한 북한군 경고 사격받은 뒤 북상. 우리로서는 상당히 좀 깨림칙하고 불안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침범하느냐? 그냥 침범이 아니에요. 또 침범입니다. 지난 9일 날 침범했는데 9일 만에 또 내려왔어요. 합참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요거를 봐라. 여기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이 뭐냐? 이 지금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이다. 지뢰를 이게 심다가 그러다가 뭔가 이 MDL이 수풀이 오고져서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넘어온 거다. 지금 보이시는 바로 저 모습은 좀 방호, 이 대전차 방호 벽을 또 설치하는 거고 저거는 이 이미 깔려 있는 철도를 뜯어내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북한이 지금 하나하나 남측 북측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또 긋고 지뢰 매설하고 이 지금 대전차 방호벽까지 쌓고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여기서 보면은 연기가 나는 게 보여요. 지뢰를 매설하다가 터졌다는 거죠. 상당히 사상자가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김 실장님, 예. 북한 군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밟으면 터지는 이런 지뢰를 굳이 인명피해도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 심으라고 지시를 하는 게 북한군 내부에서는 불만이 팽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봐도 저건 좀 무리하게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봄 되면 제초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군사 용어로는 불모지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시야 서로 가리지 이제 않게. 서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하고 이제 지뢰도 매설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예년하고 다른 두 가지 행동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백을 설치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술 도로를 거기다가 이제 개설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 나와 있는 GOP 상에 나와 있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그 후방에 있는 북한군들이 앞으로 이제 추진돼 가지고 저 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저것이 이제 북한군 같으면은 어떤 일자가 아마 주어졌을 겁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완성해라.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기 인원 죽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일이 있으면 일단 중지시키고 그 원인을 그렇죠. 갖다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안전 교육을 다시 시킨 뒤에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럼요. 북한 같은 경우는 날짜 정해지면 무조건 돌격이거든요. 인명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실히 저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명 경시의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상당히 수상해 보이는 북한 도발로 이어지지 않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벙커에 빠지답니다. 벙커에 누가 빠졌나 보겠습니다. 네. 박세리 선수입니다. 박세리 이제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눈물을 닦고 있는 박세리 감독, 가족 벙커에 빠졌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가족 벙커에 빠졌다. 어제 박세리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기자회견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제가 정말 많은 기자회견을 했었죠. 항상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었죠.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진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박세리 감독 되게 담담하게 하지만 굉장히 굳은 얼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 이게 무슨 얘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무슨 일이길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고 채무 얘기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 희망재단 측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관련해서 뭔가 투자를 박세리 희망재단 이름으로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뭔가 돈도 오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라고 하다가 보니까 우린 안 했는데 아버지가 이걸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건데 지금 직접 얘기 들으신 것처럼 주원규 위원님. 네. 아버지랑 선을 그었다는 걸 대내외에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선을 더 확실하게 긋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버지는 왜 딸한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도장을 위조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냐.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를 보면 이번이 처음 같진 않아요. 더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처음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전부터 이 부녀지간 간의 내홍은 되게 네.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밝혔고 그 박세리 선수의 골프 여제로서의 탄생 배경에 그 아버지 박준철 씨가 있었던 것은 네.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세리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박준철 씨가 뭔가 전횡을 일삼고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이 가족들 안에서 비춰졌던 것만큼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금전적 문제 때문에 가슴 아리를 했고 그런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기자회견으로 나온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네. 이제 직접 아버지를 고소하는 그런 어떤 좀 가족을 고소하는 가슴 아픈 상황까지도 이르렀지만 네. 그래도 뭔가 여기서 선을 긋겠다라는 확실한 입장 표명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의의를 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하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 안에 조금 더 우리가 해명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새만금 사업이 이렇게 체결되기까지는 사실은 사업자 선정이나 컨소시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관련 기사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박세리 이사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아버지와 소통이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그 박세리 재단이 거론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필터링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선긋기는 환영하고 지지하지만 네.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상히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새만금 사업이 이로 인해서 사업자 선정을 재선정해야 되고 그쵸. 거기에 대한 또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선만 긋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 좀 늦은 감도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추가적인 해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 건데 지금 얘기가 아버지가 박세리 감독 모르게 도장을 따로 파서 찍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도장이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좀 크게 확대를 했어요. 네. 여기 보면 원래 도장은 이겁니다. 원래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은 이거예요. 재단법인 박세리 희망재단인 이 도장인데 아버지가 파서 찍은 도장은 이 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좀 더 좀 글씨가 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인 뭐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확연하게 눈으로도 구분이 되는 모습인데 지금 이거는 위조고 이거는 진짜다라는 겁니다. 혹여 이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될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일단 뭐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고 하니까 사문서 위조 혐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용될 것 같은데 그 밖에 사업이 아까 다시 또 공모를 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 형사적인 문제도 추가로 다른 혐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사문서 위조와 그리고 그 행사죄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도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해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박세리 씨의 부친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지금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박세리 희망재단과의 어떤 민사적인 문제도 당연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요. 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에서 원래는 그 민간 사업자를 우선 사업자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취소하는 처분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이런 문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민간업자를 우선 시행업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속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문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어떤 절차를 진행해 왔던 부분에 대한 손해라든지 또는 이제 형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복잡한 문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뭐 사문서 위조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이제 기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외에도 또 다른 민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또 형사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언뜻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가족이네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박세리 감독, 아까 저희가 본 모습은 좀 담담하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결국 눈물의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눈물 흘린 박세리 아버지 빚 해결하면 또 나와 고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고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을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결국 기자 질문에 뭔가 되게 잘 아는 그런 기자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기자인데 참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느냐 약간 안타까움을 실은 이 질문에 또 울컥해서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장 소중했던 가족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빚이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해결하면은 마치 기다린 것처럼 또 하나가 기다리고 해결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세리 감독 입장에서도 이젠 정말 벼랑 끝이다. 내가 더 이상 채무 변제를 더 이상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박세리 이사장이 2016년에 은퇴를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버지랑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제 했던 상금 수익 한 200억 원을 이제 아버지한테 계속 맡기고 이제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다가 이제 2016년이 지나서 한국에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네. 2019년에 박세리 이사장이 이제 그 자기 이사를 이제 재단을 설립하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채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를 박세리 감독은 이사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결도 했지만 뒤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선제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아픔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헌신으로 박세리 이사장이 지임에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름으로 이 가족 벙커라는 아까 표현이 나왔는데 계속적인 여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문신의 폭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 관리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박세리 감독이 눈물을 머금 거라도 이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애잔한 시선을 보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박세리 감독 입장에서도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었었다. 고소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박세리 감독이 이렇게 희망의 약간 아이콘이 뭐 이런 거였었죠. 역경을 딛고 희망을 낳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998년 우리 IMF 때 그때 이런 광고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볼까요?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해지고 나도 네. 참 이 상록수 가사 자체가 유독 와닿습니다.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 길이라 박세리 감독이 떨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가지를 좀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교육위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김준혁 이화여대에 고소당해. 네. 김준혁 의원 사실 이번 총선 후보 시절 때 이미 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어제 이화여대의 이 학교 법인이죠. 이화학당이 김 의원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논란이었었는지 다시 보고 오시죠. 그 임전보국단이라고 전쟁에 임해서 우리가 나라에 보답한다라고 해서 임전보국단이야. 근데 그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한란이에요.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네,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라고 얘기하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화학당이 그래서 고소를 했죠. 근데 여기에 바로 김준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김한란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비롯해 친일 인명사전,
일제협력단체 사전 등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분명히 명시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 친일파이며 자신의 제자들을 성상납에 동원할 정도로 친일의 도가 넘어섰던 사람임을 강조했었습니다. 역사의 어두운 대중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김한란의 친일 행적과 제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부분을 미화할 경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김한란의 추가적인 친일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네. 내가 이대생들한테 어떤 뭐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김환란이란 사람이 친일파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박 기자회견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이 부분을 넣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미국의 CIC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도자료 그대로 제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밑줄을 쳤습니다. 몇몇 호스티스들은 접대 일환으로 공식 매춘부의 역할로 손님과 동거를 하는 데까지도 업무가 확대됐다는 주장도 있다. 네, 이동석 위원님. 네. 지금 CIC 보고서에는 이런 주장도 있다라고 나왔고요. 아까 우리가 직접 영상으로 본 건 시키고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가 같은 겁니까? 지금 뭐 본질을 제대로 흐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김준혁 의원이 계속해서 친일 행적 관련해서 뭐 기자회견에서도 말했고, 근데 과거 영상을 보면은 정말 성상납을 했다라는 정말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김준혁 의원이 정말 아쉬운 발언을 했구나. 정말 지금 김준혁 의원이 지금 이와에 대해서도 계속 강제적으로 하겠다, 고소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사과하는 입장으로 정말 죄송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정말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준혁 의원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정말 죄송하다,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에 임할 거는 앞으로 드러날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사과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혁 의원 사과를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총선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자신을 돌아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화여대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 일본 위안부 피해 가족 여러분, 본의 아니게 제 말과 글로 인해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때 제 기억에 민주당 차원에서 그때 김민석 상황실장이 이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사과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주원규 위원님, 네. 이때 사과를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은 그럼 무슨 얘기냐? 일단 신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냉정히 얘기해서 그 국회의원 운동할 때에도 좀 본의 아니게라든지 그리고 언행에 신중하겠다라는 거는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검증된 어떤 지금 이 CIC 보고서 자체가 출처가 불명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팩트 자체는 이대생 성상납이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띄워서 자신의 어떤 유튜브에서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과를 했었고 가름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대생 이 측에서도 이렇게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까지 나오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실은 부적절한 사과였고요. 지금은 이제 사과가 아니라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친일 청산의 프레임과 같이 연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성차별의 시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군부를 짚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준혁 의원이 소상히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에선 사과를 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지난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대응하고 그런 어떤 투트랙 전략을 써야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나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원규 의원님께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환란이란 인물이 친일이고 아니고의 문제와 이대생 성상납 문제는 별개건이다. 근데 그거를 같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별개건으로 뭐 본다고 해도 어쨌거나 지금 이 김준혁 의원의 얘기는 아니 CIC 보고서에서 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CIC 보고서에서
이 C3로 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이 신뢰도를 가진 보고서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성신문 보도가 이게 있었어요. 똑같은 CIC 정보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CIC 보고서 아까 김준혁 의원이 제기한 그 CIC 보고서 한 달 뒤에 나온 보고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패러그래프 5는 소스와 디테일이 unknown, 네, 불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unknown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한 달 전에 나왔던 그 김준혁 의원이 얘기한 그것도 맞다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김준혁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고소가 됐잖아요. 그럼 네.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명예훼손인지 또 허위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물론 이제 총선 과정에서는 이 정제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바가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인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 자료들에 대해서 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이 보도 자료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보도들을 통해서 과연 이 근거가 또 확실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 같고요. 그리고 김준혁 의원이 하고자 했던 말은 결국 이대생들에게 이런 발언으로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김한란 전 총장의 행위를 네. 이야기하고자 했다라는 취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과연 이것이 명예훼손인지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뭐 근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는 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양쪽의 얘기가 다른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기관까지 지금 넘어간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김준혁 의원이 이번에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상임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상임위에 배정이 됐느냐? 네, 교육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육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권리이자 의무다. 국민을 대변해서 좋은 교육위 위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국민을 대변해서 좋은 교육을 한다고요? 저는 이 문제부터 본인이 좋은 교육위원임을 입증해야 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게 CIC 보고서 자꾸 얘기하는데 CIC 보고서요. 말 그대로 이게 군사 첩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첩대, 과거에 방첩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첩보를, 그러니까 첩보라는 게 들은 소문이잖아요. 들은 소문을 문서화한 게 첩보인데 그걸 그래서 주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사료입니까, 그게? 그걸 사료라고,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사료적 가치는 있겠죠. 근데 사료로서 입증되진 않았죠. 더 중요한 건 어제 기자회견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국회 국회 활동을 통해서 김한란의 행적들을 다 까발려낼 거야 라는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이화여대는 어쨌든 그 교육위원회 영향력 아래에 있는 네.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신들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계속 교육위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입증하고 할 수 있는 걸 내가 공개할 거야. 하려면 지금 해야죠. 하려면 본인도 사학자인데 지금 해야지. 계속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은 나는 그렇게 해서 더 까발려낼 거야. 이게 과연 온당한 태도와 온당한 이게 메시지입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준혁 의원이 매우 지금 국회의원 되기 전과 되기 후를 정말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저는 김준혁 의원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든가 아니면 사과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건 책임지고 먼저 교육위원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논란이 되는데 밑에 피감기관으로 또 이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연 이 논란이 수습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위원으로 교육위에 김준혁 의원이 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 친윤, 비윤, 반윤. 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어대하는 당원 모욕, 안목연합 여당권 주자들 거센 한동훈 흔들기입니다. 네, 어제
저희 MBN이 어제 저녁 뉴스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온다 했는데 언제 나오느냐? 명확하게 23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라고 저희 MBN이 단독 보도를 해드렸어요. 더불어서 러닝메이트로 정성국 의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1호죠. 정성국 의원이 좀 무력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가 확실하죠. 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나온 것처럼 한동훈 흔들기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원내 의총을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볼 때 예측할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네, 지금 조정훈 의원 한동훈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당 행위하는 거다. 이철규 의원. 아니 지금 우리 가치랑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우려돼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요 얘기는 제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 이철규 의원이 어제 저녁에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경률 회계사 인재 영입에서 영입한 인사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가치랑 맞지 않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라고 얘기를 라디오에서 했는데 그 얘기가 김경률 회계사 얘기하는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인재영입위원장이었는데 왜 그런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 영입 안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2년으로 비대위에 합류한 겁니다. 인재영입이 차원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 콕 집어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 5시 50분에 김경률 회계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맞습니다. 네, 인재영입위원회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동석 위원님.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인재영입이 제안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안 갔어요. 인재영입이도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제안을 했다는 우회적인 얘기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네. 하지만 이게 이철규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 직접 김경률 회계사에 했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게 그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금 그 당대표 후보군들 사이에서 혹은 3자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가 굉장히 난립하고 있어요. 사실 당대표 후보군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나는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주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제 당이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차피 어대한이라는 그 당의 요소는 지금 의총에서도 계속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많은데 네. 사실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대한이라는 말이 많이 도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사실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거든요. 결국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당의 후보군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 후보군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당 후보의 이런 진짜 쇼가 아닌 정말 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이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나타난다면 정말 당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대한이란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당원들 마음을 잡으려면 당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가 우선 아니겠느냐. 결과도 꼭 어대한이 아니라 바뀔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이철규 의원이 직접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처음에 이 이철규 의원이 우려한 이 한 보도를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한 그 보도에 나온 사람들 김경률, 진중권, 신지호 의원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김경률 의원이 입장을 오늘 새벽 5시 50분에 올렸고요. 진중권 씨가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김경률 영입한 건 이철규 본인이다. 옆에서 이제 말을 보탠 겁니다. 당시 조정훈이 여기서 이제 조정훈 당시 인재 영입위원이었었죠. 비대위에 합류를 권하면서 그게 인재 영입위원장님의 뜻이다라고 했었다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문제 인물들 봤지만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하다는 느낌을 주는 인물이 흔치 않은데 이철규 의원님은 희귀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돌려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굉장히 길이 큰데 그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진중권 씨가 김경률 회계사를 한 모임에서 만나서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이름도 나오고 내 이름도 나오고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김경률 회계사가 말하기를 그랬다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의원님, 이철규 의원이 김경률 회계사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맥락을 종합해 보면은 네. 지금 이제 그런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네. 저는 이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 구도가 딱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한동훈 위원장 측은 비윤 대 그러니까 친윤 대 비윤 구도로 치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철규 의원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이번 전대는 친한 대 비한 구도로 치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이 지금 말하자면은 뭐 김경률이 어떤 사람이고 김경률을 영입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의 의사결정 구조를 하는 전략 참모 그룹들이 약간 좌쪽으로 가 있고 이런 얘기들은 지금 곁가지 논쟁이고 네. 이번 전당대회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친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 나옴으로써 내가 친한이 아니라 내가 친윤이 아니라 비윤이라는 스탠스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이게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 아니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 전통적 가치를 지닌 보수 지지층이 단결해서 네. 한동훈을 배척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지금 네. 충돌하는 현장이라는 아주 저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지금 양쪽에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다. 친윤이냐 비윤이냐의 윤이냐 아니냐 요 프레임과 친한이냐 아니냐, 한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지금 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 프레임 싸움 와중에 그럼 한동훈 위원장 말고 다른 주자들도 있는데 다른 주자들은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나경원 전대 출마 적극적으로 생각, 윤상현, 한동훈 대선 나갈지 밝혀라. 네. 지금 나경원, 윤상현 다 이번 전대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죠. 윤상현 의원은 대선 나갈지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질문을 합니다라고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그럼 2027년 대선에 안 나가고 당대표 임기 채울 겁니까? 아니면 대선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 당대표 그만둘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대표가 돼서 당권 대권 1년 6개월 전 분리한다는 이 당헌을 바꿀 겁니까? 이 질문에 적어도 밝혀야 그게 한동훈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답을 할까요?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쎄요, 저는 윤상현 의원이 묻고 있는 질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저 물음 자체가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이거나 허를 찌르거나 이런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 질문에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대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화법으로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당대표가 되고 나서 네. 언제 그만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되고 나서 과연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결국 그것의 핵심은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를 언제 그만두고 대선에 나오고 이런 것보다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용산에 대해서 말할 어떤 메시지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물어보는 거죠. 최혜병 특검법에서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찬성하시는지, 그리고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훨씬 더 국민들이 관심 가지시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도 저 질문 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냐? 이건 본질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밝혀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3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죠. 주원규 위원님. 네. 이날 23일 날 그럼 출마 선언하면서 나는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 어떤 스탠스로 갈 겁니다라고 밝힐까요? 아니요. 전혀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다. 예, 거기서 당정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당원들의 그 어떤 자극을 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질문은 저는 좀 그분의 입장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슬기롭게 피해갈 거라고 보고요. 보다 어떤 큰 패러다임을 아마 구상할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대표 이후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총선 백서로 이미 오염된 조정훈 의원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철규 의원이 마치 사상 검증하는 것처럼 주변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주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을 고루하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고 더 결정적으로는 용산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용산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우리와의 관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저는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안 할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명확하게 그렇게 딱 밝히진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당권 주자들 한동훈 흔들면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흔들면서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죠.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의원님의 역할로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사실. 뭐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예. 당원들도 그러시고 뭐 의원들 동료 의원들도 그러시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뭐 적극적으로 좀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고민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결단은 어느 정도 시기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예. 월요일이 이제 그 후보 등록일이니까요. 아, 예. 예,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의원님이 친윤계 혹은 중진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뭐 무슨 친윤계 뭐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예. 반윤계 지지든 예. 표를 얻으러 만약에 출마를 하면 어떤 다 표든 얻어야죠, 그죠?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예. 아하. 저는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 계파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표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어떤 표든 것을. 마다. 네. 당대표에 나간다면 친윤표든 비윤표든 반윤표든 어떤 표든 마다하지 않는다. 개파에 줄 선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표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좀 기사를 볼까요? 나경원 출마 선언 임박, 여당 전대 반윤 대 비윤 구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최소영 의원님, 아까 말씀처럼 지금 한쪽은 비윤 대 친윤, 한쪽은 뭐 친한 대 비한, 뭐 이 구도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나는 개파 손 안 잡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친윤에서 전폭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면 결국 구도가 친윤 주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조금 전 나경원 의원의 저 이야기를 정치 번역기로 돌리면은 네. 한동훈 포위하는 표는 내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정치 없습니다. 번역기. 그러니까 저 한동훈을 포위하겠다는 표는 다 나한테로 와라. 그 얘기는 친윤의 가장 집중적인 지원을 명시적으로 받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표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 끌어안겠다는 건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당내에서 가장 센 주류가 누굽니까? 어쨌든 친윤이고 영남 의원들이 가장 지금 못 내는 주류예요. 그럼 그걸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한동훈 포위표에 내가 선봉에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번 선거 한동훈 대 나경원 양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을 저는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짜졌다. 네. 한동훈, 나경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 아까 주원규 의원님 말씀하셨죠. 용산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어대한 논란 지켜보는 용산. 우리 입장은
wait and see다. 기다리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석 위원님. wait and see and then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사실 뭐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친윤 후보에게 자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 그리고 용산에서도 사실 뭐 정무수석실 혹은 비서실장실을 통해서 이 정치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에서 일단 우선적인 것은 용산과의 거리를 두는 이런 후보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네. 그 용산과의 거리를 두는 후보가 과연 친윤계를 어떻게 확장적으로 포용하느냐, 이런 스탠스가 가장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친윤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뭐 연판장까지 돌리는 그런 친윤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 친윤 의원들이 갑자기 나경원 의원을 지지한다, 이런 모습을 취할 것 같진 않고요. 결국 나경원 의원이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건 다 감싸고 가겠다는 거는 전형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아주 올바른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친윤계가 나경원 의원을 지지를 할 거냐,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 말고 또 다른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용산도 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가능한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